오늘은 그래서 3-5와 3-6 하면서 우리 행성우주과학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자고. 그 3-5의 내용은 은하의 적색이동 탐사야. 근데 너희가 중간고사 범위에서 이미 그 적색이동, 도플러 효과, 그래서 이제 은하의 후퇴 속도 이런 것들 구하는 것까지 이미 어느 정도 좀 배웠던 것 같아, 그치? 맞나? 그래서 시험 문제도 나와 있더만, 그치? 그래서 요 부분은 아마 조금 수월하게 5단원은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내용 어려운 거 없고 우리 교과서에 있는 탐구 활동 요거 이제 해보는 거까지 해서 준비해뒀으니까 한번 보자. 자, 여기 이 배경 어딘 것 같아? 우주 공간이야, 우주 공간. 맞아. 그리고 여기 이제 지구 관측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가까이 있는 은하, 중간 거리에 있는 은하, 또 저 멀리 있는 은하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각 은하에서 어떤 이제 람다 제로라고 하는 특정 파장이 똑같은 파장이 이렇게 방출된다고 생각하자. 근데 이 은하가 우주 팽창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그리드를 보면 점점 커지고 있거든. 여기서는 막 커지고 있지 않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막 커지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이 은하들이 우주의 역사 과정에서 우주는 팽창해 왔으니까 얘네들이 결국 우리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맞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고유 파장인 람다 제로라 하더라도 이렇게 거리에 따라 파장이 서로 이제 다른 길이로 보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영상이 나사에서 만든 게 있길래 한번 가져가 봤어. 뒤에 또 다른 영상 비슷한 거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같이 보도록 하자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은하에서 방출되는 어떤 빛을 분광시켜서 관측하는 이 분광 관측을 통해 우리는 도플러의 효과를 고려해서 어떤 은하에서의 적색 이동을 구할 수가 있어. 이 적색 이동을 앞으로 G라고 표현할 거야. G. 그리고 이러한 적색 이동을 통해서 어떤 통계적인 분석을 해보니 가까이 있는 은하는 천천히 후퇴하고 멀리 있는 은하는 더 빠르게 후퇴한다. 이 법칙을 뭐라고 하지?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의 발견, 이 부분도 배울 거고, 이러한 것을 뭐 몇 개, 고정 몇 개의 은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주에 있는 그 아주 많은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은하들을 이제 모두 다 알아보고 싶은 거야. 천문학자들의 그런 이제 마음이 있겠지. 온 우주를 다 이해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제 전 하늘, 온 하늘을 탐사한다는 의미의 전천 탐사를 계속해서 수행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전천 탐사의 성과 이런 것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여기 앞에 우리 책에 보면 이런 활동이 있어. 풍선에 파동을 그려서 부풀리면 파장이 늘어난대. 우주가 팽창하면 빛의 파장은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를 했거든. 여기 보면 빨간색 빛을 이렇게 파장을 이렇게 그려놨어. 그리고 여기 또 조만한 어떤 파장으로 그려놨어. 그리고 여기 또 은하도 하나 그려놨어. 이렇게 낯선 은하처럼 생겼지. 은하도 하나 그려놨어. 그리고 이제 우주를 팽창시켜보자. 이를 우주라 생각하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예상이 돼? 일단 여기 있는 빨간색 그 파장은 어떻게 될까? 길어진다. 커질 것 같다. 그치? 그래서 은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파란색 은하는? 커지겠지. 그렇게 막 커질 거야. 여기 보면 여기는 파장도 막 이렇게 커지고 여기는 은하도 막 이렇게 커져. 근데 이 활동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개념이 있어. 이런 활동은 초등학교 때도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 활동을 하면서 뭔가 오해할 수 있는 오개념이 있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봐. 이 상황을 보고 이거는 실제와는 좀 다른데? 이 풍선이라는 것을 우주에 비유적으로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 파장과 진폭. 여기서는 파장과 진폭이 다 어떻게 됐어? 커져버렸지. 그래서 우리는 방금 계속 파장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파장이 커진다라는 표현 잘 안 하잖아, 맞지? 파장이 길어진다, 짧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럼 이 파의 진폭은 어떻게 될까? 우주의 팽창에 의해서 생각해봤어? 작아지죠.
파장의 진폭은 파동의 진폭은 파동의 파장은 길어지잖아. 우주 팽창으로 인해서 파동의 진폭은 어떨까? 일정하다. 그 부분도 너희가 뭐 생각해 보면 좋겠어.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우주가 구형이다. 그것도 쉽게 또 생각할 수 있는 우주의 모양이 어떤지 우리는 아직 잘 몰라. 우주의 끝 경계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영역이지만 그래서 우주는 구형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맞았고 좋은 지적이네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은하의 크기야. 우리 태양이라는 것도 하나의 별인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태양도 팽창할까? 아니면 우리 은하는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서 우리 은하의 직경도 30km/s에서 막 더 커지고 있을까? 그건 그렇지 않아. 왜 그럴까? 왜 팽창하지 않지? 너무 작아서 그 효과를 우리가 막 못 보는 걸까? 그 공간 팽창이랑 아예 상관없는 거. 공간 팽창과 상관없다. 왜 공간 팽창하면 이 지구와 은하 사이의 거리 멀어지잖아. 그러면 이 각 별들과 별들 사이의 거리도 멀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중력도 존재하기 때문이야. 그 중력이 유효해서 어느 정도 유효해서 그 천체들이 우주 팽창에 따른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이제 이 중력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스케일이라면 이제 어떤 별이나 이런 은하 단위에서는 어떤 우주 팽창이 그렇게 의미 있지 않아. 중력이 훨씬 더 그 영향이 크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주가 팽창하면 은하도 커지구나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 자, 어쨌든 뭐 이런 활동이 있어서 얘기해주고 싶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수업에서 외부 은하의 분광 관측 자료를 직접 이용해가지고 적색 이동도 구해보고 거리도 추정해볼 거야. 그리고 전선 탐사의 여러 성과들 한번 설명해 볼 거야.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너희가 또 배운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갈게. 분광 관측은 천체의 빛을 파장에 따라 분산해서 스펙트럼 얻는 거고, 은하의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나이도 알 수 있고, 금속 함량도 알 수 있고, 은하의 질량도 알 수 있고, 또 성간 티끌에 의한 소강 정도, 뭐 색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알 수 있다는 거지. 특히 스펙트럼 선이 이 고유 파장에 비해서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한 정도를 나타내는 이 적색 이동, 이 G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알려주는 중요한 값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실험실에서 측정한 스펙트럼 선의 고유 파장을 우리는 람다 제로라고, 실제 은하에서 관측되는 그 스펙트럼 선을 람다라고 할 때 그 차이를 델타 람다라고 하면 적색 이동은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게 도플러 효과와 관련된 것이고, 이게 만약 마이너스라면 실제 적색 이동에서는 마이너스 값은 없어. 왜냐면은 이 적색 이동은 결국 우주 팽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도플러 효과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있지.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여서 청색 편이가 일어나는 경우.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G 값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주 팽창에 의한 그런 이제 효과를 고려하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적색 이동은 이제 플러스 값으로 나타날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주가 지금보다 작을 때 방출한 빛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가 팽창하면서 그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적색 이동이 발생돼. 그리고 이러한 적색 이동이 더 큰 은하는 더 과거의 빛을 방출한 은하이기 때문에 우리 은하로부터 더 멀리 있는 은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 보면 이게 빅뱅 이후에 이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 이제 가까이 있던 은하가 우주 팽창으로 해서 점점 더 멀리 있을 거잖아. 그리고 이런 각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은하에서 방출되는 빛이 우리 지금 관측자에게 들어온다면은 파장이 점점 이렇게 길어져서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빛이라면 이렇게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것도 우리 교과서에 제시를 하고 있더라. 근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한번 보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 자, 보면 이게 나사에서 만든 영상인데 지금 가까이 있는 어느 은하에서 람다 제로라는 특정 파장의 빛이 우리 지구에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주 팽창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리드가 팽창한다. 봐봐. 그리드가 커지는데 파란색에서 지금 무슨 색으로 바뀌는 것 같아? 보라색. 그 다음에 분홍색. 그 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바뀌지. 이 교과서에 있는 색과 좀 어때? 다르지.
우리가 가시광선 용액의 파장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짧은 건 파란색, 긴 거는 빨간색, 그다음에 중간 거는 초록색이라 노란색이야.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실제 우리 가시광선에서 파장이 길어지는 과정이고, 얘는 우리가 빨간색과 파란색 섞으면 무슨 색 나와? 색의 합성 생각해 보면 보라색. 보라색 나오잖아. 그래서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게 보라색 계열이란 말이야, 그렇지? 뭐가 맞을까? 뭐가 맞는 걸까? 나사 왼쪽. 나사가 맞을까? 왼쪽이 맞을까? 교과서보다 나사. 교과서보다 나사가 정확할 것 같다. 쌤도 약간 이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지, 그치? 근데 교과서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자료잖아. 뭐가 맞을까? 한번 너희가 고민해보면 좋겠어. 이걸 우리가 빛의 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빛의 합성을 생각해야 될지 색의 합성을 생각해야 될지, 이것도 너희가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서로 다른 자료에 대해서 누가 맞는지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너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답을 찾아봐봐. 자, 그리고 허블 르메트르 법칙, 이렇게 하나의 은하만 후퇴 속도를 또는 그 적색 이동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많은 은하들의 어떤 이제 결과물을 분석 결과를 이렇게 플로팅 해보면 이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허블 르메트르 법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이때 은하의 시선 속도가 즉 VR이 C보다 되게 작을 때, 즉 C분의 VR이 결국 G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G 값이 0.1보다 작을 때 적색 이동과 은하의 시선 속도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된다라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식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VR은 HR이다라는 그러한 식은 어떻게 나왔을까?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되는데, 우리가 Y는 AX라는 1차 함수에서 저 그래프의 Y가 지금 뭐가 되고? VR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뭐가 되고? X축? 거리가 되고. 그래서 이 기울기가 뭐가 된다? H가 된다. 근데 이 기울기의 단위를 저 그래프상에서 살펴보니까 이 A, 즉 허블 상수의 단위는 어떻게 돼?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파섹, 그렇지? 퍼 메가파섹. 이런 단위가 나와. 그렇지? Y가 킬로미터 퍼 세크고 X가 메가파섹의 단위니까. 그리고 여기서 킬로미터는 우리가 어떤 물리량이지? 길이라는 물리량이지. 그 다음에 메가파섹도 길이라는 물리량이지. 그래서 이 허블 상수라는 것의 단위가 어떤 단위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까? 시간의 역수의 단위라는 거. 이해되겠나? 그래서 그 분자에 킬로미터 퍼 세크가 있고 분모에 메가파섹인데 둘 다 길이의 단위니까 얘네 둘이 길이의 단위를 어쨌든 환산하든 어떻게든 상승시키면 결국 이 허블 상수는 시간의 역수라는 단위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속도는, 속력은 시간 곱하기 거리잖아. 아니지. 시간은 아니,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렇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이 h가 결국 시간의 역수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단위를 고려했을 때 얘는 시간의 역수, 얘는 거리. 그래서 얘는 이제 시간분의 거리. 이런 단위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때 C는 빛의 속도고 단위가 뭐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잖아. 그리고 G는 분모 분자의 다 결국 이제 길이의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는 무차원의 개념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 식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충분히 이해됐지? 네. 자, 그래서 적색 이동이 충분히 작을 때, G가 0.1보다 작을 때는 이런 관계식을 적용해가지고 비교적 가까운 은하에 대해서는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은 관측 기술도 발달하고 적외선으로 관측하는 그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도 막 하늘에 날리잖아. 우주에 날리잖아. 하늘이 아니라 우주에. 그렇게 되면 이 G가 0.1인 것보다 더 멀리 있는 후퇴 속도가 아니 이 적색 이동이 더 크게 나타나는 더 멀리 있는 그런 천체들도 우리는 지금 이제 볼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당연히 너희들 뭔가 호기심이 생기지 않아? 어떤 호기심이 생겨? 0.1보다 클 때. 즉 G가 0.1보다 크다라는 말은 결국 이 시선 속도, 후퇴 속도가 무엇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광속이 가까워진다는 거야. 이 D는 결국 C분의 VR인데 이게 1에 가까워질수록 VR이 C에 가까워진다는 말이잖아. 그렇게 아주 멀리 우주 팽창의 영향을 아주 오랜 시간 받아서 그렇게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그런 경우는 이 식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적색 이동이 0.1보다 큰 경우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 거리를 구하는 게 타당할까? 이것도 너희들에게 남기는 과제야. 이거는 수업을 할까 했는데 너무 내용이 또 길어질 수도 있고 교육 과정을 뭐 넘어설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너희가 관심 있는 전체 물리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호기심을 한번 관심 가지고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하자. 힌트를 주면은 결국에는 상대론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너희가 로렌츠 인자와 관련된 걸 들어봤다고 들었는데 물리학에서 맞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식에서 더 추가가 되어야 돼. 그래서 상대론적인 그런 변화와 관련해서 이 식을 해석해야 돼 다시.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 관심 있으면 찾아보고 또 자료가 정리가 되면 선생님에게 팀 채팅으로 보내줘.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내용, 우리 교과서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순수한 지적 호기심으로 지가 0.1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탐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긍정적으로 교과서 되게 반영할 수 있을 테니까 해보는 것도 좋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 112페이지 내용 정리하고 교과서 113페이지에 있는 요 작은 탐구 활동 같이 해보자. 실제로 작은 탐구야, 작은 탐구. 우리 수행평가도 다 끝났으니까 요 과정은 선생님이 다 준비해놨으니 직접 보고 같이 답해보면서 적어 나가는 과정으로 해보자. 자, 그림 가와 나는 어쨌든 분광 관측을 통해서 확인된 어떤 은하의 스펙트럼이야. 그런데 가은하의 스펙트럼은 주로 어떤 둘 다 가시광선 영역대거든. 근데 어떤 선이 주로 나온대? 수소 알파선. 이거 수소 알파선 어디 쪽에서 나온다고 들었어?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전리수소 영역 맞아. 중심에 온도가 높은 별이 이제 자외선 영역에 그 에너지가 높은 광자를 방출해서 중성 수소가 전리되어 버려. 그리고 다시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이 수소의 발모 알파선이 나온다 했잖아. 주양자수 3에서 2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그때 파장은 656.4 나노미터 또는 6564 옹스트롬 교과서에 있거든. 그게 람다 제로 값이어야 돼. 이 H 알파선.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어때? 대충 6,900 정도가 되지. 원래 6564 옹스트롬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6,900 옹스트롬에 가깝게 많이 이제 적색 편의가 일어나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이 스펙트럼들도 다 그러면 어떨까? 같이 평행 이동, 즉 파장이 더 긴 쪽으로 적색 이동이 이미 일어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방출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을 보아 은하 내의 O형별, B형별 주변에 존재하는 전리수소 영역에서 이렇게 밝게 보이는 수소 방출선이 이렇게 확인된다는 거. 그래서 이 은하에는 이제 O형별, B형별 이런 질량이 큰 별들이 이제 탄생해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반면 여기 있는 은하는 어때? 그 스펙트럼이 요렇지 않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칼슘 2K선, 그다음 칼슘 2H선 또는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선이 나타나. 이거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서 했었는데 이렇게 표면 온도가 낮은 그런 것들은 이런 이제 칼슘 2 선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저 은하 안에 있는 이러한 원소가 이제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낮아도 이 빛을 흡수할 수 있단 말이야. 저 특정 파장의 빛을. 그래서 저렇게 흡수선이 나타나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 자, 그리고 우리는 사실 뭐 이렇게 분광형을 분석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적색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답해보자. 첫 번째, 가와 나에서 스펙트럼을 하나씩 골라봐. 이 선 하나를 고르고 관측 파장과 고유 파장을 이용해서 적색 이동을 계산해보래. 그리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표를 채워봐래. 우리 교과서에 예시로 든 것은 수소의 발모 베타선이야. 주 양자수가 4에서 2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그래서 파장이 알파보다 더 짧은 요 선인데 요 선에 원래 고유 파장은 486이래.
그런데 지금 여기 선을 보니까 5104라는 거야. 여기 확대해서 보면 5100이 가깝지. 근데 5100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이 있지, 맞지? 점선에 비해서는 정말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이 있어. 그걸 조금 반영했나 봐. 그래서 5104래. 그럼 델타 람다는 어떻게 된다? 관측 파장 빼기 구육 파장이니까 243 나오고, 적색 이동은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니까 4861분의 243 하면 0.05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우리 같이 이 수소 발마 알파선도 한번 해보자. 6564 옹스트롱이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 여기서 봤잖아. 약 6900이야. 근데 약간 왼쪽으로 이동했다, 그치? 이 피크가. 그래서 선생님은 요 값을 689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델타 람다는 몇이 나와? 암산 빠른 사람. 여기서 이거 빼면 300. 336.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야. 안 돼야지. 326인 것 같아. 맞나? 그래서 계산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자, 그래서 6564분의 326 하면 약 0.050이 나와. 물론 뒤에 소수자를 더 있긴 하지만 반올림 해보니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 은하가에 있는 수소, 발마, 알파선, 베타선 얘네들도 다 적색이도 0.05 나오고, 나머지도 너희들 혹시 시간 되면 해봐. 0.05에 아주 가까운 숫자가 나올 거야.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나의 마그네슘 나트륨 선도 해봤단 말이지. 원래 마그네슘 선은 5176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약 5700 정도 나오는 것 같다, 그치? 근데 5700에서 살짝 왼쪽에 있으니까 선생님 5700보다 조금 작은 값을 했어. 그리고 나트륨도 5895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어때? 거의 6500에 가깝다, 맞지? 관측 파장이 엄청 길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확인해보고 델타 람다 구해보고 적색 이동을 구해보니까 둘 다 0.100까지 유효 숫자 3개까지 저렇게 같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0.100이라는 적색 이동을 하고 있는 은하나, 그 다음에 0.050이라는 적색 이동을 가지는 은하가, 얘네들 값을 이제 이렇게 한번 구해봤어. 그리고 이 D 값을 이용해서 은하가와 나의 시선 속도를 각각 구해보자. 아까 시선 속도 구하는 공식 VR은 뭐였지? CG였잖아, 그치? 그래서 CG 여기 대입하면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래서 광속이 0.05 곱해주면 이렇게 가라는 외부 은하는 15,000km/s의 그 후퇴 속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나는 여기서 2배 해서 30,000km/s의 후퇴 속도 또는 뭐 플러스의 시선 속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허블 르메트르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가와 나의 은하는 지금 거리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보자. 허블 상수는 이때 계산의 편의상 70km/s/메가파섹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지? 거리는 H, Z? 그렇지. 그렇게 해서 식을 변형하면 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근데 이 허블 상수는 시간의 역수라 했으니까 이 거리는 h분의 vr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 이 vr은 hr이라고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h에 70 집어넣고 vr에 가에 15,000 집어넣으면 0 하나씩 없애서 요렇게 거리가 나와. 즉 약 214 뭐 210 몇 메가파섹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는 여기서 즉 VR이 2배였으니까 거리도 2배, 즉 7분의 3000 메가파섹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외부 은하의 거리를 구할 수 있지. 어떤 과정인지 이해되지? 근데 이러한 은하의 거리를 또는 이제 방향, 위치를 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손으로 해야 될까? 다 컴퓨터가 알아서 하겠지. 관측 데이터를 여기 차차차차 넣으면 저 핑크가 인식해가지고 저게 슉슉슉 들어가고, 그런 은하를 분광 관측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하나하나의 거리와 방향을 고려하면 결국 위치가 특정되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이런 외부 은하들을 수없이 많이 하면 안 되겠다. 수가 있거든. 그렇게 관측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 무한하지는 않아. 자, 그래서 이렇게 외부 은하를 이제 관측해가지고 적색 이동을 측정하고 거리를 추정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하고, 교과서 114페이지 두 번째 내용 살펴보자. 여기서부터는 계산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너희가 좀 마음 편하게 쭉 들으면 돼. 교과서 1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 우리가 어떤 천문 관측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어. 뭐 거창한 전략이 아니야. 첫 번째는 어떤 연구하고자 하는 천체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타겟을 잡아가지고 관측하는 방법을 우리는 지향 관측이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타겟을 잡지 않고 그냥 어떤 하늘 일정 영역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야.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것을 우리는 탐사 관측이라고 해. 이 안에서 뭐 하나 이벤트가 터지길 바라겠어. 또는 이벤트가 터지지 않아도 그냥 오랜 시간 계속 쭉 들여다보면 결국 각 은하들 또는 각 천체들의 그 분광 관측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시야 내에 있는 천체들의 어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질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리학적 특성을 연구할 수도 있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탐사 관측을 특정 시야뿐만 아니라 온 하늘을 다 보고 싶다 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한 방식을 우리는 전천 탐사라고 얘기해. 그래서 지상의 망원경이나 우주 망원경을 이용하면 망원경이 볼 수 있는 최대한의 그 하늘을 관측하는 그런 방식을 전천 탐사라고 얘기해. 그리고 이러한 전천 탐사의 방식도 이제 전천 탐사도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는 탐사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하는 파장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고 해. 이게 우리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 요약한 거거든. 그래서 탐사 방식에 따라서는 그냥 천체의 사진을 단순히 이제 찍고 또는 영상을 찍어. 그래서 하늘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그 겉보기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할 때 쓰이는 영상 탐사. 얘는 그냥 영상 찍는 거야. 우리 동영상 찍듯이. 그리고 측성 탐사. 이거는 그냥 별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것이라 생각하면 되고, 측광 탐사는 그 밝기 등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탐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더 어려운 거는 이 분광 탐사. 저런 빛을 그 분광시켜서 이제 스펙트럼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분광 탐사야. 이거는 그냥 동영상 켜놓으면 되는 건데 얘는 그 빛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분리해야 되니까 이제 더 이제 장비나 성능이 좋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탐사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파장에 따라서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전자기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그래서 아까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 점 하나하나가 다 은하야.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더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 그런데 이런 이제 전천 탐사 방식 중에 이런 분광 탐사 방식으로 결국 은하의 적색이도 측정하면 우리가 아까 해봤잖아. 그렇게 해서 적색이도 측정하면 결국 위치와 거리, 방향과 거리, 그래서 위치를 알 수 있어. 그래서 3차원 공간 분포를 알아낼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이런 정보를 이제 전달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는 페이퍼로 보통 이렇게 보여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3차원을 2차원으로 보여주기 위해선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야. 이제 은하는 관측자 중심으로 어떤 방향으로도 존재할 거야. 근데 은하의 공간 분포를 평면으로 나타낼 때 어떤 두께를 정해. 두께를 정하고 그 단면을 잘라내. 그래서 관측자 중심으로 한 부채꼴 형태의 그림에 은하를 점으로 표시하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여기가 관측자야. 이 관측자. 여기서부터 요 방향으로 쭉 볼 거야. 요 방향. 요만큼. 그래서 요만큼에 있는 그 별들을 이렇게 싹 잘라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은하들을 이렇게 부채꼴 형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이거를 정확히 특정 단면을 자를 수도 있고 특정 두께를 가지는 단면이라고 얘기하잖아. 이게 조금 모순적이기도 해. 단면이면 두께가 없어야 되는데 두께를 정해서 단면을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투영시킨다고 생각하면 돼. 3D에서 2D로 바꾸는 과정에서 하나의 차원은 없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영역을 보려고 하니까 이만큼에 해당하는 영역에 있는 은하들을 그냥 하나의 면에 이제 투영하거나 그런 방식입니다. 아니면 투영하지 않고 그냥 잘라서 한 면만 봐도 돼. 그래도 이렇게 많은 은하들을 어쨌든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보면 이제 반지름 방향. 이 반지름 방향은 관측자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냐. 이것이 적색이동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적색이동이 0에 가까우면 현재와 가까운, 관측자와 가까운 곳에 있는 은하. 그 다음에 적색이동이 멀면 더 멀리 있는 또는 더 오래 전에도 빛을 방출했던 그런 은하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시간 공간을 함께 생각해야 돼. 그리고 여기 있는 원주 방향은 관측 방향이 될 거야. 그래서 이 부채꼴의 모양은 사실 직관적으로 너희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은하의 공간 분포를 그리기 위해서 은하까지의 거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광 관측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교과서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벌써 마지막이야 얘들아. 115페이지 5단원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전천 탐사의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이것도 약간 교양 듣기처럼 그냥 쭉 들어주면 돼. 그냥 썰이야 썰. 자 그래서 우린 그 전천 탐사를 위해서 우주에 막 망원경을 날려보내면 좋겠어. 근데 비용이 어때? 너무 비싸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망원경을 설치해가지고 전천 탐사를 하려고 해. 근데 지상에서 우주를 보려고 하면은 두꺼운 우리 지구의 대기층이 있잖아. 이 녀석들에 의해서 많은 소강 현상이 일어나. 근데 파장이 어떨수록 소강이 약해져. 파장이 길수록 소강이 적어져. 그러면 파장이 긴 영역, 너희가 알고 있는 거 어떻게 표현해 우리? 파장이 아주 긴 영역에 전자기파를. 전파 맞아. 그래서 우리 지상에는 전파 망원경이 많이 있고 그 전파 망원경으로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그 블랙홀도 관측하고 그다음에 이런 전천 탐사도 하는 거야. 물론 가시광선의 망원경도 많이 있지만 이 전천 탐사에는 특히 또 이렇게 멀리 보려고 할 때는 전파 망원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지상 망원경, 우주 망원경으로 다양한 파장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한 전천 탐사의 성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오른쪽 아래 볼까? 오른쪽 아래 혹시 익숙한 얼굴이 보일까? 앞에 있는 친구들 혹시 여기 익숙한 친구 혹시 보이나? 이거 너무 확대하면 영상에 박제될 것 같아서 확대하기 조금 그런데 너희들 친구가 있어 여기. 여기 가운데 여기 세 친구. 여기 우리 학교 학생 6명이야. 지율씨. 그래 맞아. 뭐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그 선생님과 천문 R&E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울산대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한국천문연구원의 울산 전파천문대가 여기 대학교 안에 있거든.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견학을 간 거야. 왜냐면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이 한국천문연구원의 울산 전파천문대 이제 책임 연구원이시거든.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헬멧 안전모자 쓰고 여기 올라가서 여기 안에 들어가 봤어. 여기까지 계단 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빛이 들어오고 어떤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전파 망원경이 총 4대가 있거든. 연세대에 있는 이제 전파천문대 하나랑, 그다음에 울산 대학교에 있는 요 천문대 하나랑, 그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올해부터 운용이 되는 그 강원도 평창에 있는 전파천문대, 이렇게 4개의 전파 망원경이 우리나라에는 있다. 그래서 다 전파 영역에서 이렇게 우주의 먼 곳까지 들여다보는 연구를 계속해서 해 가고 있대. 막 원격 조정도 해봤어. 서로 원격 조정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다른 전파천문대 망원경도 막 이동시켜보고 그렇게 했어.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쭉 보면, 먼저 가시광선 영역에서 지상 망원경을 사용한 전천 탐사의 역사는 1950년대 팔로마 천문대에서 진행한 팔로마 전천 탐사로부터 출발했어. 이때는 뭐 다른 영역이 아니라 일단 가시광선 영역에서 전천 탐사해보자 했던 거야. 그 망원경이 여기 있어. 여기가 팔로마 천문대라고. 이미지가 없어서 선생님이 찾아봤거든. 여기 팔로마 천문대인 거야. 자, 그리고 과학자들은 처음 이 자료를 이용해서 별 위치 측정의 기준이 되는 항성 목록 제작하고 은하 단 목록도 작성했대. 그리고 2000년에는 슬론 디지털 전천 탐사 SDSS라고 해. 이 SDSS로 영상 관측, 분광 관측 이걸 함께 수행하고 있대. 지금까지. 얘가 SDSS 탐사에 사용된 망원경이야. 뭔가 해처럼 뭔가 생겼지. 자, 그리고 퀘이사와 같이 우주 초기의 천체 다수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SDSS의 확장판에서는 우리 은하 내 별들의 스펙트럼도 많이 얻었고 금속 함량비 되게 낮은 그런 특이한 별도 많이 찾아냈대.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다수 발견했다는데 얼만큼 찾았는지 사실 궁금하더라. 이 다음 자료에서 소개해줄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파장,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이제 적외선, X선, 자외선 전파 이런 파장에서도 우주를 들여다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천체의 통계적 특성을 연구하고 새로운 천체와 특이한 천체의 검출을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파장으로도 전천 탐사가 진행된다고 해요. 그러려면은 우주로 날려보내야 되겠지.
우리 지상에서 X선, 자외선 이런 걸로 전천 탐사 못해. 우주로 날려보내야 돼. 그래서 1990년대에는 2마이크론 전천 탐사 자료, 그리고 2010년대에는 광시야 적외선 탐사 위성 자료 이런 것들로 전 하늘에서 별과 은하의 통계적 특성인 광도 분포, 질량 분포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대. 그리고 렌트겐 천문대 X선 전천 탐사에서는 여기는 X선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은하 안의 블랙홀 또는 활동 은하 이런 특이한 천체들을 발견하고 또 연구하는 데 사용되었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시광선 영역이 아닌 다른 파장의 영역에서의 전천 탐사는 대부분 그냥 영상 관측만 했었어. 그만큼 분광 관측이 어려운 거래. 근데 과학 기술의 발달로 2020년대 중반부터 뭐 지금도 2025년이니까 해당하는데 유클리드, 스피어 X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근적외선이나 중적외선 영역의 분광 탐사에도 집중해가지고 더 멀리 있는 곳을 보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은하의 분포를 이용한 우주의 기원과 진화 연구, 그리고 암흑 물질의 양과 분포 연구, 또 은하의 진화와 성강 물질에서 그 고체 물질이 성강 티끌, 얼음의 기원 이런 것들에 관한 연구도 계속해서 해 나갈 거라고 하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성과나 앞으로의 어떤 연구 방향에 대한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내용까지는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있었던 거고, 또 다른 출판사에서 행성우주과학이라는 교과서를 출판했잖아. 거기에 또 조금 더 다른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거든. 그래서 아까 슬론 디지털 전천 탐사의 그 성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에서 2008년에는 80만 개 이상의 외부운하를 봤대. 그리고 10만 개 이상의 퀘이사를 관측했대. 우리 학교에는 퀘이사 하나 있는데, 그치? 근데 10만 개 이상의 퀘이사를 관측했대. 아주 멀리 있는 것들이야. 자, 그리고 후속 탐사인 보스, 또 뭐 이보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관측의 어떤 규모, 영역이나 아니면 깊이, 즉 더 멀리 있는 것까지 계속해서 확장해서 우리나라를 알아보려고 한대. 그리고 뭐 이 밖에도 뭐 여기 2D FGRS, HTTDX, 그다음에 데스티, 유클리드 이런 이제 여러 탐사가 수행되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이제 적색 편의 탐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수의 은하와 퀘이사의 어떤 공간적 위치 자료는 결국 그 물질 요동,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도 배웠고 다음 시간에도 할 건데, 이 물질 요동의 분포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그래서 우주가 진화해온 그런 역사를 재구성하고 우주 모형을 검증하는데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다고. 그리고 여기서 말했던 어떤 보스라고 하는 그런 탐사는 이 적색 편이 0.7 이내에 위치한 외부나 150만 개, 그리고 적색 편이 3 이내의 퀘이사 약 16만 개를 관측했대. 그리고 2024년 발사된 차세대 우주 거대 구조 탐사 인공위성 유클리드, 얘는 100억 광년 거리까지 펼쳐진 수십억 개의 은하들을 관측할 예정이라고 하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리고 요게 그 자료인데 어떤 이제 영역을 탐사하는 거야. 이렇게 쭉 탐사를 해. 그리고 얘네들의 분광 관측을 통해서 이 각 점들이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 분석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 이미지인데 그걸 3D로 분석한 거지. 얘는 살짝 옆에서 보고 얘는 완전 옆에서 본 거야. 즉 이제 관측자로부터 그 거리까지도 이제 확인이 되는 거지. 이 부채꼴 모양으로. 그래서 이렇게 은하의 분포를 살펴봤더니 이게 꽤 균질해 보여? 아니면 좀 이렇게 불균질해 보여? 불균질해 보이지? 맞아. 그래서 이 우주의 어떤 거대 구조를 살펴보니까 균질하지 않고 어디에는 은하가 많이 보이고 어디에는 은하가 많이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우주 거대 구조의 불균질성이 결국 이제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에서 봤던 미세한 온도 차이 때문에 스노우볼이 굴려져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 성강 물질이 또는 별, 은하가 이렇게 이동해 왔을까? 또 우주의 팽창 속도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될까? 이런 파라미터에 대한 것을 계속 바꿔가면서 다양한 모의 실험,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는 거야. 그러면서 우주의 진화에 대한 이해를 계속해서 해 나가려는 거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배웠던 암흑 에너지는 이 우주에 얼마만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암흑 물질은 얼마만큼 있어야 이런 우주의 팽창과 진화에 대한 모형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어느 정도. 그 정확도를 높이는 과정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다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자료도 있었어. 여기가 관측자고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은하들의 분포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색이 있잖아, 그렇지? 붉은색은 좀 늙은 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은하들이고, 그리고 붉은 점은 대체로 질량이 큰 타원 은하에 해당해. 그래서 타원의 분류와 관련된 것 쌤이 뭐 충분히 설명할 시간은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타원 은하는 그 나이가 좀 많고, 그다음에 나선 은하는 그 나선팔에 새로운 별들이 또 막 탄생하고 하니까 나선 은하는 일반적으로 좀 그 젊은 별들이 평균적으로 조금 더 타원 은하에 비해서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 그런데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뭐 은하와 은하의 어떤 충돌과 병합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미리 얘기하자면 우리 은하도 막대 나선 은하잖아. 그리고 안드로메다 은하도 막대 나선 은하거든. 이 두 은하가 충돌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질까? 아주 거대한 타원 은하가 돼. 그래서 비록 타원 은하지만 막 새로운 별들이 막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타원 은하들도 있어. 그래서 이런 은하의 종류에 따른 특징도 뭐 쉽게 일반화해서는 안 되지만 뭐 평균적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은하들의 성격을 또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적색 편이가 지금 0에서 0.14 정도 된다, 그렇지? 여기 혹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테두리가 우리 우주의 끝이 아니야. 우주의 끝이 이렇게 둥글하다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단지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런 한계까지 이렇게 쭉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망원경 기준으로 말이야. 그래서 여기 0.14라고 되어 있지만 뒤에 보면 0.14보다 더 멀리 있는 G 값이 한 1보다 더 큰 것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멀리 있는 것까지도 우리는 계속해서 들여다보려고 한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끝났어. 5단원의 내용은 끝났는데 얘가 이제 우리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거거든. 이거는 우리가 5단원에서 조금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쌤이 일부러 여기 넣었어. 왜냐면 우주 망원경 지금 막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우주 망원경을 연구하는 그런 이제 직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책이 이 교과가 결국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행성우주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 비록 우리 학교는 모두가 다 들어야 하지만 일반부에서는 행성우주과학 천문학에 관심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또 이 과목을 많이 지원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직종에 관련된 소개를 하는 거야. 자, 여기 앞에 요거 보면 얘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렇지? 얘 뭔 거 같아? 수신한 거. 뭔 거 같아, 얘? 얘랑 닮지 않았어? 둘이 똑같잖아. 얘 허블 우주 망원경이야. 그리고 허블 우주 망원경을 이렇게 3D로 볼 수 있어. 이게 PPT에 있는 그 3D 모델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PPT 넣을 수 있거든. 나중에 수업 끝나고 한번 보여줄게.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아. 앞으로 너희가 여러 발표를 할 때 활용할 수도 있어. 쌤도 수업에서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데. 자, 우선 이 내용부터 한번 보자. 자, 우주의 신비를 파헤치는 우주 망원경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는 지상 망원경의 기획, 개발, 운영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과 자본이 필요해.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력도 필요해. 그래서 우주망원경 연구소라는 이제 국제 연구소가 있단 말이야. 이런 여기서는 1990년에 발사돼서 25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이 허블 우주망원경과 2021년 말에 발사돼서 허블 우주망원경의 후계를 제차하는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운영하고 있어. 예.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인력이 필요하냐? 우주망원경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관측을 준비하는 인력,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력, 그리고 연구 결과를 연구자와 대중에게 공유하는 인력 등이 있대. 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료를 효율적으로 보관하며 배포하기 위한 컴퓨팅 데이터 관련 인력 등이 있대. 그래서 이러한 연구소의 운영을 위해서는 천문학자뿐만 아니라 광학, 기계, 우주공학 연구자와 기술자, 데이터베이스 및 IT 기술자, 프로그래머, 홍보 및 보도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작가, 그래픽 디자이너, 행정 및 관리 전문가, 영업 그리고 자산 관리 전문가 등이 이 연구에 있어서 다 근무하고 있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 직업군의 인력이 있어야 이런 연구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주망원경 개발 경력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우주망원경 선진국에 비하면 좀 늦은 편이래.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우주망원경 개발을 위해 노력이 이어져 와서 2003년에 한국천문연구원과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원자외선 우주망원경 FIMS, 얘가 한국 최초의 우주망원경이래. 얘야 얘 FIMS 이렇게 생긴 거 있고, 그리고 원자외선 영역의 전천 탐사를 수행했대 얘가. 이후에는 2013년에 적외선 우주망원경인 다목적 적외선 영상 관측 시스템 미리스, 얘가 미리스거든. 얘를 또 이제 탑재해가지고 발사해서 우리 은하 면의 적외선 탐사를 수행했대. 그리고 2018년 말에는 광시야 적외선 분광 및 영상 동시 관측 시스템인 근적외선 우주망원경 니스, 얘를 이제 날려보냈대. 그래서 이렇게 축적한 기술과 운영 비법이 결국 향후 새로운 우주망원경을 개발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거고, 우리나라도 이런 발전을 위해서 저기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새로 최근에 신설했잖아.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이제 인력들이 또 대규모로 이동하고 또 이제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나라도 최근에 더 많이 항공우주공학이나 천문학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3D 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태양계 모습도 이렇게 띄울 수가 있어. 뭐 여러 가지 좀 보여주면은 이렇게 태양계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위에 옆에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어. 그리고 지구과학 수업이니까 뭐 행성우주과학이지만 지구과학 관련된 다양한 또 3D 모델을 보면 이렇게 판의 경계, 여기 지금 주량이동 단층 있지.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역단층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 얘는 물의 순환, 얘는 해수의 순환, 얘는 그 흑점에 열점에 의한 그 화산성, 화산 열도의 생성,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또 너희들 화학에서 배우는 이거 뭐야? 오비탈, 이런 것들도 이제 3차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이것도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멍멍이들도 띄워서 볼 수 있어. 오. 그래서 얘한테 뭐 명령을 내릴 수도 있거든. 손 하면은 이렇게 손 촥 올려. 오. 그 다음에 빵야 하면은 얘가 이제 하고 이제 이렇게 데리고 놀 수도 있어. 3차원 이렇게 막 이렇게 보이거든. 이렇게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공룡도 볼 수 있고, 공룡도 볼 수 있고, 옆에서도 볼 수 있고. 와. 그 다음에 이렇게 심장의 어떤 운동 이런 것들도 3차원을 볼 수 있어요. 얘는 여기 삽입 탭에 들어가서 3D 모델, 스톡 3D 모델에 들어가면 인터넷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거든.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면 앞으로 발표 준비할 때 써보도록 해. 알았지?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자. 수고했다.